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초록이 무성한 어느 여름날. 내포 문화의 중심지이자 비옥하고 평평한 토지를 자랑하는 서해안의 낙토 충남 서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산에서만 캘 수 있는 보물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서산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빨리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보물을 찾아 향한 곳은 서산시 인지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야, 이거 마늘 아니에요? 와, 안녕하세요. 어머님, 요거 마늘 아니에요? 마늘이죠. 네, 마늘인데 크기도 크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서산 육종 마늘이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서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그 주인공은 바로 육종 마늘입니다. 서산은 예로부터 한 지역 육종 마늘의 주산지였다는데요. 연간 15,000톤의 마늘을 생산하면서 충남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네요. 이거는 크기가 주먹만 해가지고 보니까 한 18쪽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것도 육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육종. 오, 진짜 육족이다. 어머님, 네. 이 육족 마늘은 언제 수확해요? 6월 달에요. 7월 달에 또 이렇게 말려서 다 이제 이렇게 숨에 이렇게 타는 거 그런 거 하죠. 씨알이 굵은 서산 육종 마늘,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이 육종 마늘이 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서산 육종 마늘은 맛과 향이 좋으며요. 황토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좀 질도 단단하고요. 또 그 항균 효과가 있는 알리신 함량도 풍부합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지금 생으로요? 예, 제가 까드릴게요. 제가 생으로는 먹어본 적이 많진 않은데 맵지 않을까요? 야, 이 자리에서 마늘을 바로 까서 지금. 아주 맵진 않은데 그 특유의 알싸한 향은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렷해요. 고기류 잡술 때 육종 마늘 뜯어서 이렇게 같이 잡셔도 되고 주스 같은 것도 만들어 잡셔도 되고 이건 좀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운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육종 마늘은 쪽이 단단해서 저장성도 좋다고 하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엔 녹음이 우거진 서산의 동쪽 끝 운산면으로 향합니다. 수확하신 것 같은데요? 감자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바쁘게? 감자 캐고 있어요. 감자요? 네. 이게 하지 감자예요. 오, 크죠? 알이 엄청 크죠? 우와. 서산이 품은 두 번째 보물은 바로 팔봉산 감자입니다. 아니 지금이 팔봉산 감자 나오는 딱 그때인가 봐요. 지금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예, 내일부터 비 온다고 하니까 장 맞으면 감자가 전분이 많아서 다 썩거든요. 비 오기 전에 빨리 걷어야 되는군요. 네네. 서해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팔봉산 기슭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팔봉산 감자. 매년 6월이면 감자 축제로 마을이 떠들썩했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속에 숨어있던 감자가 트랙터가 딱 지나가면서 저렇게. 우와, 오, 신기하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쫙 감자 수확 도와드리고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출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저도 감자 수확에 나섰는데요.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캐놓은 감자를 한 알 한 알 빠짐없이 자루에 담는 게 오늘 저의 임무입니다. 이거 한 포대 다 채웠어요. 네, 잘했어요. 더 채워요. 더 채워야겠다. 팔봉산 감자는 서늘한 해양성 기후와 사질 양토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유난히 맛이 좋다는데요. 단단하고 포슬포슬한 맛이 전국 감자 중에서 최고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안 해본 게 없는데
감자도 저한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아예 일 안 할 것 같은데 잘하네 아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어때요? 제 거 왜 버리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벌레가 먹어서 그래. 농약을 안 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좋은 감자를 많은 분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은데 네. 이 판로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축제를 안기로 했습니다. 또 우체국이나 저희 서산 팔봉영농조합에 택배 주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나니까 좀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사장님. 이은주 씨를 위해서 이 감자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저를 위해서요? 감자를 요리를요? 예. 빨리 가볼까요, 그러면? 예. 열심히 일한 자 즐겨라! 갓 캐는 싱싱한 감자가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게 그냥 감자도 아니고 다 팔봉산 감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팔봉산 감자는 분이 톡톡톡톡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음직스러워요. 먹어보면 또 담백하고 맛있어요. 먼저 감자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찐 감자부터 먹어볼까요? 분이 터진다 하셨는데 뭔가 했더니 폭신폭신하고 포슬포슬한 맛이 다른 감자에 비해서 확실히 나네요. 그래서 수미라는 감자, 팔봉산 감자 유명하죠. 아우 촉촉해. 그렇죠. 맛있죠. 으깬 감자에 갖은 채소를 넣어 한 입 크기로 빚어 튀겨낸 크로켓도 별미죠. 겉으로 보기만 해도 바삭바삭한 이 겉표면이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맛있죠. 이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해줄 때는 치즈 넣어서 해줘도 좋아해요. 와, 채소 안 먹는 아이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럽다. 비 오는 날 유난히 더 생각나는 감자전도 빼놓을 수 없죠. 쫀득하면서도 바삭한 맛에 입이 쉴 새가 없습니다. 고소하다. 맛있죠. 닭도리탕, 닭볶음탕. 하긴 닭볶음탕에 또 감자 먹는 묘미가 있잖아요. 감자하고 닭볶음탕하고는 찰떡궁합이죠. 이게 또 다르네. 이게 또 매콤한 양념에 약간 이게 스며들어 있으니까 칼칼함도 있고. 완전히 또 다른 옷을 입었어요, 감자가.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는 감자, 이게 바로 팔색조 매력이죠. 이렇게 맛있는 팔봉산 감자를 다양한 요리로 먹을 수가 있었네요. 네, 지금 이 시기가 최고 먹기 좋고 구입하기 좋을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세요. 이렇게 맛있는 팔봉산 감자, 여러분도 집에서 손쉽게 맛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마저 먹어야지. 서산의 자랑, 신선한 육종 마늘과 감자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한 지역 직거래 판매장입니다. 이야, 이 싱싱한 서산의 농산물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저 서산 지역의 농민들이 재배해서 수확한 거를 그날 진열해서 매일매일 직거래 장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장을 보러 외출하기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거래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 서산의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각 지역의 그 농협에 이렇게 찾아주시든가 전화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고 또 인터넷에도 구입 가능한 그런 지금 그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서산의 농산물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많은 농가들이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땀과 노력이 담긴 농산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농민들에겐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역 농산물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결하는 태양의 계절 여름입니다. 더위 탈출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지금 내 손으로 즐겨보는 여름은 어떨까요? 온몸에 청량감을 안겨주는 수제 맥주와 생활 속 상쾌함을 전해주는 나탄공의 소품들. 직접 만들어서 즐기는 능동적인 여름을 제안합니다.
짜증나는 여름을 정열과 낭만의 계절로 바꾸는 내 손 안의 마법. 지금 시작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요즘에 수제 맥주가 정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인싸 중에 인싸를 꿈꾸는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제 맥주의 모든 것을 파헤치러 왔는데요. 정말 떨리고 설레는데 지금 바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외관부터 멋스러운 순천의 수제 맥주 전문점입니다. 순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수제 맥주 6종을 만들고 있는 이곳에서 맥주 전문가 김승철 브루마스터를 만났는데요. 5년째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 그에게 족집게 맥주 강의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수제 맥주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네.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수제 맥주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색깔도 맛도 향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맥주를 좋아하는 그런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세법 개정돼서 맥주 가격도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접하고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류의 원가에 세금을 매기던 종가세에서 양해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법이 바뀌면서 국산 수제 맥주의 가격이 대폭 내려간 건데요. 덕분에 특별한 맛과 풍미를 가진 수제 맥주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많은 수제 맥주가 놓여 있는데요. 저는 맥주 뭐 마시는 것만 좋아했지 종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저 같은 메갈못에게 수제 맥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맥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거하고 에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라거 맥주는 청량감 있고 깔끔한 그런 맛을 내고요. 쉽게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맥주가 라거 맥주 있습니다. 뭐 핫땡 이런 맥주들. 네. 에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맛과 풍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맥주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꽃향기가 베이스로 나는 그런 맥주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온 맥주들도 전부 다 에일 맥주인데요. 에일 맥주임에도 이제 정말 많은 스타일의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검은색이고 얘는 빨간색이고 이게 정말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만 할 게 아니라 좀 먹어보면서 이 맥주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먼저 눈이 가는 게 지금 이 맥주가 좀 눈이 가는데 한번 이게 아까 후르츠 비어라고 하셨죠? 순천의 월등면에 유명한 복숭아, 이 월등 복숭아를 사용해서 만든 복숭아 맥주고요. 양조가죽 전체에서 복숭아를 조금씩 넣어서 굉장히 많은 복숭아가 들어가요. 복숭아 맥주입니다. 그렇군요. 순천을 품은 맥주의 맛 드디어 영접해봅니다. 좋다. 아니 복숭아 주스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달달한 그 맛이어서 아마 맥주를 좀 쓰거나 막 너무 뭐 텁텁하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맥주는. 그러면은 이 검은 스타우트. 커피를 넣어 고소한 맛을 추가한 흑맥주 스타우트입니다. 건과일과 견과류를 넣어 붉은빛이 감도는 레드에일도 매력적이죠. 황금빛으로 물든 세션 IPA도 있습니다. IPA라는 맥주가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그쪽으로 맥주를 이송하면서 맥주가 상하게 되니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홉을 많이 넣고 알코올 도수를 높인 맥주가 있었습니다. 그 맥주가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맥주를 더 먹고 싶어져서 도수를 낮추고 유명성 좋게 쓴맛을 줄인 맥주입니다. 이 수제 맥주를 만들어 볼 수도 있나요, 혹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들어 가볼까요? 수제 맥주의 재료는 단 4가지. 생각보다 단출해서 놀라셨죠? 그러면 이게 메가인 거죠? 메가입니다. 메가가 보리인가요? 보리를 가공한 거거든요. 이제 보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녹말 전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는 이제 쉽게 당으로 변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메가로 만들게 되면은 효소가 분비가 돼서요. 이게 쉽게 당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초록색 이 친구는 이건 뭔가요? 아니 아까부터 되게 은은한 맥주 향기가 그냥 이 재료만 놓았는데도 좀 났는데 보니까 여기서 나는 거더라고요. 이게 맥주의 재료 중 하나인 홉이라는 건데요. 이 홉은 삼과의 식물인데 그거를 동결 건조해서
분쇄시켜서 이제 알약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맥주 냄새라고 느끼셨던 게 아마도 이제 국내에서는 호비 강조된 맥주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뭔가 이 냄새만 맡아도 좀 취할 것 같아요. 아, 그건 기분 탓이겠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수제 맥주 만들기 대장정. 메가를 분쇄기에 넣어 껍질과 나다를 분리해주고 물과 섞이도록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때 취향에 따라 맥주에 풍미를 더하는 오트밀도 소량 넣습니다. 계속 저어주셔야지. 오트밀이 예.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고 하잖아요. 예. 뭐 영양도 있고. 예. 그러면은 이 맥주도 좀 그렇게 영양도 있고 그럴까요? 적당한 음주는 네.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고 이제 많은 아, 연구가 나와 그렇군요. 있지만, 네.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를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의 온도를 68도 정도로 유지하고 10분에 한 번씩 저어주기를 1시간. 이 과정에서 메가에 당이 추출되어 나옵니다. 건더기를 걸러준 뒤 1시간을 끓인 후에 홉을 넣어주죠. 홉을 활발 끓여서 넣는 이유가 네. 이 홉에 있는 향이나 그런 성분들이 한 80도 정도가 돼야지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끓일 때 넣습니다. 그렇군요. 홉을 넣은 후에는 재빨리 식혀주는 게 관건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효모를 넣어서 맥주의 발효를 돕는데요. 이때 저어주면 효모군이 죽기 때문에 저절로 녹도록 놔둬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겠습니다. 네, 완성! 그럼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맥주 마실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이거를 발효를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발효를 하게 됩니다. 2주 뒤에 오시면은 맥주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맛있게 숙성된 맥주, 보름 후에 맛보러 가야겠죠?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즐기는 청량감을 만들러 라탄 공방으로 가볼까요? 어머니를 따라온 어린이 수강생도 열심히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라탄공예는 등나무 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특별한 공예의 세계. 재료가 안겨주는 시원한 청량감 덕분에 여름 생활 소품으로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인테리어 같은 소품에도 많이 쓰이고 하니까 가방 같은 게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니까 한번 써보기도 싶고 해서 관심 있게 봤다가 요거를 이제 배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도전하는 라탄 공예, 용기 내서 저도 도전장을 던져봤는데요. 제가 도전할 라탄 제품은 차량용 드림캐쳐입니다. 이거는 라탄에 이제 환심해서 네. 제가 사리대랑 날대로 분리를 시켜 놓은 거예요. 아, 사리대랑 날대는 뭔가요? 날대는 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리대는 그 옆을 이제 다 채워주는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굵고 단단한 날대와 부드럽고 잘 휘는 사리대 구분은 필수라네요. 먼저 날대를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 정말요?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우물정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게 우선이겠죠. 날대로 우물정 모양을 야무지게 만든 후에 사리대로 꼼꼼히 채워주는 게 라탄 공예의 정석입니다. 날대 하나하나에 네. 얘를 걸어줄 거예요. 시작은 야심차게 했는데 마음처럼 손이 척척 움직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전 제가 나름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요? 네. 손재주가 멀리 달아난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저의 모습. 눈빛이 애처롭나요? 결국 선생님의 야무진 손맛을 조금 빌렸고요. 대신에 드림캐쳐에 달아줄 깃털은 제 손으로 손질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흰색과 하늘색의 조합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요즘 스타일이죠. 짠. 여러분, 깃털이에요. 완성! 와, 저의 안전운전을 도와줄 차량용 드림캐쳐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라탄으로 만드니까요. 확실히 여름 분위기도 나고 차량에 놓으면 확실히 분위기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내 손으로 완성한 여름. 청량한 분위기를 내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완벽하게 시원한 나만의 여름 참 좋다. 시원해.
시원한 수제 맥주 한 잔에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라탄 소품들. 여러분도 이렇게 라탄 소품 그리고 수제 맥주 만드시면서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덥다고 지쳐있으면 더 덥고 짜증만 나는 여름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더위를 극복하는 내 손 안의 세계를 알았으니 망설일 필요 있나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여름이 유독 반가운 이유 각종 물레들 때문인데요. 청정바다에서 나온 보물들로 탄생하는 맛있는 물레들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물레의 주인공은 자리가 왔수다. 싱싱한 자리가 왔수다. 여러분, 강정에 자리물레 먹으러 갔습니다. 더위야, 꺼라 물에 먹고. 된장푼 육수에 씹을수록 고소한 자리물레가 왔어요. 5월, 6월이 되면 자리가 알이 꽉 차서 굉장히 기름지고 굉장히 맛있을 편입니다. 제주도 이 자리물레는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죠. 요거 뭔지 아십니까? 제피가루 생제피를 이렇게 탁 준비해 주셨는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굉장히 향이 강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조금 넣을게요. 보세요. 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리돔이 부드럽냐면 지금 각종 미나리 그리고 상추, 오이 지금 그게 더 오래 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돔은 이미 부드럽게 씹혀서 안으로 지금 넘어갔어. 그리고 뒤에서 딱 오는 이 제피액이 톡톡 쏘는 이 향 너무 재밌어. 수많은 물회들이 있지만 이 자리물회만큼은 뼈가 함께 들어가잖아요. 이 뼈가 들어가면서 이 씹히는 맛도 있고 이 제주도만의 그 배지근한 또 기름기도 느껴져.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야. 있으면서 시원한 물회에다가 뜨거운 밥을 말아먹는다. 이 수저가 작아 나한테. 이런 거지. 속이 든든해지면서 밥까지 들어가니까 더 고소해집니다. 한여름에 만나는 자리돔 물레, 더위야 물러가라! 법한동에 있는 두 번째 맛집. 신선하고 싱싱한 식재료가 맛의 1등 비법이라는 이곳에서 만난 물회는 바로바로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왜 여자는 한국 법한포구에 비도 탁 내리고 있고 너무 운치도 좋고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맛집은 한치입니다. 한치도 찌새찌네 제주도 한치 유명한 거 아시죠? 한치. 이 앞에는 한치덮밥과 한치 물회가 있습니다. 맛은 물론 영양까지 듬뿍.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한치란 말씀. 초장을 적당히 비벼볼까요? 이야. 꼬르륵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럽고 제가 볼 때는 이 여름 대표 메뉴는 이 한치물회가 아닌가. 보십시오. 이 투명한 빛깔. 속에 있던 체중이 그냥 싹 내려가네 그냥. 이 오징어류가 굉장히 또 구수하잖아요. 살아있는 한치기 때문에 씹는 맛이 또 보통이 아니야. 제철 맞은 한치가 끝내!
밀착지는 한림. 물회 먹방의 종지부 시원한 뷰와 함께 찍어보실까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여러분, 밖에 비가 내려요. 저는 비 오는 날 해먹으러 왔어요. 물회. 여러분, 와우, 비주얼 보세요. 이걸 누가 물회라고 해요? 회 한 접시게요. 전복 껍데기에 꿀소라, 딱새우가 그대로. 여기는 또 독특하게 보리밥이에요. 야, 에피타이저로 흑돼지 비빔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 달콤하고 고기 육향이 살짝 나는 게, 아, 이거 두 숟가락 끝이네. 이곳의 대표 물회 전복 모든 물회. 가운데 레몬의 정체 궁금하시죠? 레몬이 있어서 레몬을 새우에게 먼저 뿌려보세요. 레몬을 쭉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물회 육수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는 이 느낌이 와 굉장히 독특한데요? 소라도 역시 지금 다 손질된 톳도 있고 지금 문어가 그럼 이걸 쓱쓱쓱 그냥 비벼 먹기만 하면 끝이네요? 아닙니다. 또 들어가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다가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쌀 먹어보겠습니다. 네. 문어 한번 올리고 전복도 올리고 야 이거 새우까지 이렇게 대 올려서 문어의 쫄깃함, 새우의 부드러움, 전복의 꼬들꼬들함, 소라의 꼬들한 그런 느낌. 야, 그래서 면을 조금 생각하긴 했는데 사장님 이건 또 뭘까요? 네, 이건 톳을 가지고 만든 톳면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유명하다는 그 자가제면. 네, 해산물하고 같이 곁들여서 조금씩 여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 먹어도 좋네요.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우 좋다. 식감이 좋은 해산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태풍이 쳐도 비바람이 쳐도 자 선생의 먹방은 계속된다. 비가 아무리 와도. 제주 바닥을 한 그릇에 담았다. 전복 모든 물회. 무더위의 짜증과 답답함도 물회 한 그릇이면 싹 가십니다. 맛과 정성으로 찜이 담아낸 이 계절 선물. 물회로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탱글탱글한 생선살이 혀끝에 감아돌면 입안 가득 바다향이 퍼집니다.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초밥. 만드는 사람은 어떨까요? 초밥을 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밥을 손으로 쥐어 갖가지 재료를 올려 먹는 음식 초밥.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밥이죠. 저희는 이제 유자초를 씁니다. 유자초를 만들어서 쌀이 좋아갖고 칼비 드시면 이렇게 눌리지도 안 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초밥 재료 가운데 요 연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운데 살 속에 그 뼈가 있어가지고 그걸 빼주는 역할. 중학교 졸업하고 아침 저희 작은아버님과 식당을 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게 계기가 돼서 46, 7년 정도? 50년 가까운 조리 실력답게 생선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손질한 연어는 이렇게 다시마에 올려 숙성을 시킨다고 하네요. 참치는 먼 바다에서 급냉해 공급되기 때문에 먼저 해동을 시킨 후 손질합니다. 통째로 왔을 때는 자연 해동이라고 그래서 냉동을 아예 냉장고에 넣어놔요. 막 하루 정도 넣어놓으면 자연 상태로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국내에서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외국인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총각된 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라고 너는 절대 외국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못 가게 된 거죠. 해외 파견을 위해 딴 자격증이지만 결국 조리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식 조리사를 선택한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제일 좋은 게 입에서 사라지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양을 보고 입 침을 쩍쩍 삼키면서 먹는 그 맛. 그게 입에서 사라지는 예술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이제 50이 가까이 되니까 이거 이제 힘들잖아요. 술 발곡하고 이게 하는 게 힘들어서 내려와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서울의 유명 호텔과 일식 전문점에서 잘 나가는 요리사로 일하다가 전주로 향할 때는 나름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결정이 낯설게 비춰졌나 봐요. 거기서 나와서 내가 정말로 이제 초밥만 전문으로 했을 때는 형님 초밥만 해갖고 먹고 살겠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계산이 있었죠. 어차피 일식집을 하게 되면 서비스 안주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데 그걸 과감히 다 없애고 좀 도톰하게 하고 좋은 물건 쓰고. 초밥 전문점. 일식의 다양한 분야 중 초밥만 따로 떼어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이 그때는 낯설고 드문 일이었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대성공이었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도 우리는 초밥만 하니까 많은 걸 못 보여줘요. 여기 있는 메뉴 그대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손님이 오면 저절로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손님이 없으면 체제가 먹기가 내려가요. 손님만 들어오면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손님만 오면 그냥 팔팔하다고 그래요. 팔팔하다고. 근데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가 않죠. 몰려드는 손님의 정신없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료를 손질합니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계속 재료를 살펴야 한다네요. 항상 이렇게 수분이나 피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만 나중에 비린내도 안 나고. 어서 와, 어서 와.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일식 조리사 후배이기도 한 전라북도 조리사 협회장님입니다. 힘들어. 후배들, 동생들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전주 내려오셔서 초밥을 그래도 전수를 좀 많이 시켜주시고 전주 일식에 대해서 많은 걸 좀 획기적인 그런 공헌을 했다고 봐야 되죠. 사장님은 전임 조리사 협회장이기도 했는데요. 전북 최초로 초밥 경연대회를 치르며 후배를 양성했습니다. 초밥 경연대회를 제가 한 3번 정도, 그리고 2006년도에 전국대회도 제가 한번 유치를 해서 뭐 카나다 쪽 유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 후배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는 흔히 말할 때 입사치가 심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고 식당들을 봐도 유독 고명을 좀 화려하게 얹거나 격식을 좀 많이 갖춰서 먹는 편인데 일식 같은 경우는 좀 덜 발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일식하면 그 전에는 뭐 우동, 튀김, 그다음에 초밥 여러 가지 형태를 일식집에서 다 즐겼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세분화되면서 더 특성을 가지고 더 음식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달이 더 잘 된 것 같고 그러면서 거기에 현지에 맞게 현지에 특화된 음식을 발달시켜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초밥에 명인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초밥 하나를 쥐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2초가 되지 않는데요. 차가운 생선과 따뜻한 밥의 조화를 최대한 즐기게 하기 위해서라네요. 아, 지워주셨을 때 15초 안에 먹어야지. 바로 먹어야 돼. 가장 맛있다고. 얘다가 크죠? 이제 꽉 찼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두툼하게. 근데 1인분만 먹으면 그냥 양 차. 근데 보통 초밥집이나 일식집 같은 경우는 곁들여서 나오는 사이드 메뉴를 이것 다른 사람들은 부산물만 좋아해야지 이렇게 해서 본질에 충실하면서 일반 업소에 맞는 스타일로 그 대신 요리는 호텔 스타일 요리를 그러면서 가격을 내려주니까 손님이 좋아하시다는 얘기죠. 오랜 경험을 통해 전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료를 골라 메뉴를 단순화한 대신 품질은 올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일식이 좀 후퇴한 느낌이 있잖아요. 좀 많이 없어지고 카테고리별로 일식 분야로 봤을 때는 외식업에서 가장 많은 종사하신 분들이 일식 분야죠. 지금은 이제 초밥이라든가 우동, 소바, 튀김, 그다음에 이자카야 막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다 더 충실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더 세분화되고 더 충실하고. 간장은 생선에만, 그리고 초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스시 카운터에 앉아서 이제 초밥을 드실 때는 손으로 드시면 이게 물소경이라면 이렇게 닦아가면서 원래 드시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드실 때는 젓가락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는 손으로. 젓가락 사용 잘못하면 공기층까지 넣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줬는데 이게 간장에 밥이 묻은 순간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근데 그냥 예전에는 일본에서 다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젓가락을 많이 써요. 지금 이 씹었을 때 깊은 풍미가 입에 팍 터지면서 밥알이 이렇게 막 풀어지면서 이 느낌이. 그래서 입안이 밥 안에 사르르 녹아야 돼요 원래. 그러면서 생강 한쪽을 드시면 더 상큼한 입이. 이 생강 맛이 기존의 제품화된 생강 맛이 아니에요. 이거 명인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럼 소스겠죠. 항상. 일일이 다 이 생강 맛이 그래서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 초밥에 담긴 개성 중 하나는 바로 와사비인데요. 한때 와사비 회사에 근무하기도 했던 터라 좋은 와사비를 고르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명장님께서 와사비를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써요. 왜 그러냐면 와사비가 살균 효과 있거든요. 그리고 와사비를 드시면 절대 탈이 안 나. 소화제 역할도 하고 젊은 친구들 오면 아 사장님 와사비 좀만 더 안 탈 거지? 내가 그러고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아 그냥 눈 감으면서 콧물 눈물 한번 딱 흘리면서 이제 먹죠. 일본 현지에 가면 그 가이모노라든가 히카리모노라 그래서 고등어, 전어, 그다음에 조개 종류 이걸 더 선호하는데 우리 한국의 초밥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생선, 참치, 연어 이런 위주로만 이제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일본에서 오롯이 만들어 먹는 게 또 제대로 자리 잡은 것도 스시만큼 드물어요, 스시. 사실은 없죠. 왜냐면 이 스시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날생선을 못 먹고 네. 아보카도를 넣어서 롤처럼 만들어 먹는다든지 필라델피아로 가신 분들은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넣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롤을 또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봤을 때는 스시라고 하기엔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으니까. 하와이를 가면은 초밥 있잖아요. 그게 올라간 게 원래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에 정착을 하면서 날 생선을 올려서 이제 초밥을 했는데 그 날 생선을 안 잡히고 못 먹게 할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맛은 들여놨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땡 초밥을 올려가지고 만든 게 그 초밥이 탄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초밥은 젊은 셰프들에 의해 변화와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때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사장님의 아들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지금은 사장님의 뒤를 이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기쁨이죠. 제가 84년 들어갈 때 4개월 정도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육받던 조리 레시피 교육을 머릿속에 이미 다 익히고 현장에 투입되니까 이력이 그렇게 편하는 거예요. 뭐 파 몇 센치, 초밥 몇 그램, 뭐 밥 몇 그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암기할 정도로 일일이 그냥 적으면서 우리 그렇게 공부했네요, 진짜. 그때 쌓은 탄탄한 기본기 덕분에 한결같은 솜씨로 초밥을 줄 수 있는 거죠. 손님들의 입맛은 그 솜씨를 정확하게 알아챘습니다. 100kg 정도는 쓰죠, 일주일에. 애지간한 참치집보다 많이 쓴다고 봐요. 호텔에 있다고 그래서 똑같이 나와서 호텔 일반 집에서 호텔 스타일로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재료는 좋은 거 써야지, 가격도 비싸지. 그러면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가족끼리 하니까 또 원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거, 좋은 걸 쓰면서도 외상거래 아니고 바로바로 하니까 물건을 좋은 걸 챙겨서 갖다 주라는 얘기, 준다는 얘기죠. 좋은 재료를 쓰니 손님이 모여들고 손님이 많으니 가격 조절이 수월하고 이런 걸 선순환이라고 봐야겠네요. 예전에 회전초밥집 한참 유행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접시 색깔에 따라서 초밥이 가격이 결정돼서 선택을 하잖아요. 골드라든가 맞아. 블랙이라든가 약간 색깔이 좀 그래가지고 색깔이 구분이 잘못돼가지고 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쓸 때가 갈색인데 주황색까지 보이는 거. 그런 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는 4,000원짜리인 것 같은데 막 8,000원짜리 잘못 집었나 막 이러면. 지금 주변에 다양한 초밥 전문점이 들어서고 입맛과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게 된 건 그 토양을 만드느라 애쓴 이들의 땀방울이 있었던 덕분일 겁니다. 초밥을 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은. 예, 즐겁게 손님들이 드시고 가시면서 꼭 저하고 얼굴 마주치면서 가는 게 가장 저는 행복해요. 재료와 품질에는 까다로우면서 적절한 비용을 요구하는 지역 정서에 맞추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박중만 사장. 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서울 지역이나 그 하이엔드 스시나 미드급 스시야 보면은 오마카세의 형태의 초밥집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오마카세는 진정한 그 주인장 아니면 조리장의 마음대로 그날 들어온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걸로. 근데 오늘 우리 명희님을 뵀는데 이분은 진짜 장사의 오마카세 형태 아닌가. 명희님께서 강한 자신감과 거기에 실력까지 딱 뒷받침이 돼서 그걸 지켜온 게 지금까지 명희님을 버티게 해주시고 전주 분들이 많이 그 초밥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초밥이 탄생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삿포로에서 맛있는 초밥 먹고 온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명장님께서 해주신 초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초밥집이 있다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이 초밥집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셰프님처럼 허세 부리지 않고 기본기에 탄탄한 초밥집, 스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 좀 빼세요. 오케이. 너무해. 너무 솔직했나?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더위 피할 곳을 찾게 되는 계절. 7월에 찾아온 숲은 이제는 우리에게 무척 친숙해진 철길 숲인데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죠. 요즘 보면 정말 더위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온 것 같아요. 아, 이제 뭔가 여름이구나, 덥다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숲에 오는 게 참 좋을 때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더위가 더워질수록 그리고 초록은 더 짙어지고 네. 그늘이 생기니까 좀 이런 데 오면 오히려 역설이라 할까요? 더 시원하게 느껴지죠. 맞아요. 숲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때가 요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이 철길 숲이잖아요. 예. 포항은 남구와 북구 철길 숲이 있지만 오늘은 북구 사람들의 쉼터인 북구 철길 숲입니다.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네. 아무리 좋은 숲이어도 가기가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일부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원래 마을 숲이라 해서 마을과 숲이 한때 있었지만 이제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숲이 아니라 도심에 일하는 숲이 있다. 오늘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숲도 이웃 사촌처럼 옆에 있지만 도심 안에 있는 숲이기 때문에 이웃 사촌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웃 사촌이잖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예. 우리들의 이웃 사촌을 만나보죠. 그러시죠. 가시죠. 2009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포항 북구 철길숲. 지금은 효자동까지 6.6km 구간의 숲길이 완공돼 시민들이 편히 찾는 도심 속 산책로이자 전국에서도 우수 사례로 꼽히는 명품 숲길로 자리 잡았죠. 사실 포항의 철길 숲은 이제 포항을 대표하는 길이 된 것 같고 숲이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곳 북구에 있는 철길 숲 특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 이제 북쪽이란 거는 포항역, 구포항역이죠. 네. 포항역보다 더 위쪽이어서 사실 이쪽에 철도는 있었지만 활용이 안 된 역사는 더 길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전체가 조금 더 환경적으로도 낙후되어 있고 뭐 소위 우범 지역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깨끗하게 탈바꿈을 했죠. 어느 정도로 잘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외국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철길을 바꾸었는 사례는 미국 뉴욕이 가장 유명한데요. 거기는 오래된 어떤 철길을 이 도심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하이라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모방해서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를 이제 서울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숲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하지만 두 곳에보다 우리 포항 이 이제 철길 숲이 길이도 길고 이게 최장 거리가 6.6km에 달하니까요. 맞아요. 길이도 기니까 운동도 되고 또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이 길을 통해서 도심도 나갈 수 있고 훨씬 이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기 좋은 숲의 공간만이 아니라 걷기 좋은 코스로도 딱 맞는 곳. 요 철길숲이라고 보면 그렇죠. 좋겠네요. 모양도 좋고 활용도 되고. 걷는 맛 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걷죠 우리? 예. 해외의 유명 도시의 공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포항시 철길숲. 가까이에 있어서 더 소중하고 귀한 자산입니다. 철길숲을 따라 걷다 보면 수도산 자락으로 이어집니다. 철길숲과 수도산의 울창한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주는 구간인데요. 이곳에선 100년이 넘은 옹벽과 옛 철길의 흔적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좋죠. 좋네요. 걷는 맛도 있고요. 오솔길 같고 뭐 그죠. 네. 근데 원래가 여기가 철길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철길숲인 거잖아요. 그래 이제 일직선으로 쫙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붕어빵에 붕어 없는 것처럼 네. 철길숲에 철길이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 못 봤어요. 예. 네, 이게 이제 정체성의 문제인데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걷기 편리하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철길이 있고 그 철길 높이만큼 뭐 흙이든 또 우리 포항의 철의 도시니까 뭐 철로 하든 이렇게 네.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좀 더 이 철길숲의 좀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옆 주변에 보면 이렇게 초록이 있어서 좋은데 네. 이 초록의 뒤에 배경을 한번 보시면 벽이 보이네요. 네, 이게 콘크리트 옹벽이거든요. 네네. 철길이 만들어진 거는 네. 1917년 그리고 1919년 이렇게 걸쳐서 만들어졌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1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철길이고 또 옹벽이란 말이죠. 그럼 이 자체로도 역사성이 있다. 철길도 걷어졌지만 이런 옹벽도 뭐 이게 좀 또 다른 나무들이 자라게끔 이렇게 이 지지대를 설치하는 거는 또 조금 정체성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많은 시민분들이 보시면서 잘 만들어놨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어릴 때 봤을 때하고는 많이 변했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 담아서 지속적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래된 소중함. 네. 이건 또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나무 그늘을 따라 걷다 보면 포항 철길숲의 종착지 덕수공원 충혼탑에 도착하게 됩니다. 철길숲을 걷다 보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충혼시설들도 자연스레 만나게 되죠. 기분 좋은 걸음을 하루 종일 좀 걸어봤습니다. 근데 철길 숲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덕수공원이거든요. 이 철길 숲에 따라서 충원 시설들이 또 이렇게 포항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보셨던 곳이 포항여고 앞에 이제 학도의원군 전적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또 충원탑이 지금 이게 있어서 산재해에 있는 충원 시설들을 연결해서 그러한 충원 시설들을 좀 더 쉽게 돌아볼 수 있게끔 호국 문화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포항여고 이곳 수도산 그리고 탑산까지 연결되는 호국 문화의 길이 마침 철길숲하고 연해서 있어서 이 북쪽의 철길숲에는 호국 문화의 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으로만 느끼는, 몸으로만 즐기는 산책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도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산책로로서 철길숲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요. 어디 가십니까? 철길숲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도 기대할게요. 감사했습니다. 오랜 역사의 흔적과 더불어 푸른 나무가 선물하는 힐링이 기다리는 곳. 포항 시민을 연결하는 마을숲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철길숲으로 산책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